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집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또 우리 공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지만 이제 노후가 되면은 뭔가 우리 공간의 개념으로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교육 공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각종 국제학교의 이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하신 건축가이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 우리 김지호 대표님을 모시고 공간에 대한 설계, 이게 우리 노후 문제와 또 삶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건축가로서 그리고 실내 디자인 전문가로서 공간 설계자로서 아마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좀 처음 뵙는 분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 29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건축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공간에 다양한 어떤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서 공간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저 대표님 제가 연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딱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참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거, 주택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데 사실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이 눈으로만 좀 많이 보는데 이게 약간 사실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적인 예가 큰 집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벌고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 자꾸 큰 집을 가시는데, 50대 이후에 이 큰 집을 선택하면은 뭐 자산적인 측면을 빼고라도 좀 후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독 다른 나라들하고의 차이점이 이 부동산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산 가치의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죠.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이게 경제 전문 채널에 나와서 할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70% 80% 이상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는 어느 지역에서 몇 평을 살아야만 되는 어떤 품위 유지 같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이를 먹어서도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부부 둘 내지는 혼자밖에 없는데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필요 이상의 공간을, 또 우리가 절약 정신은 또 투철한 민족이다 보니 그렇죠. 겨울에 이제 추워지고 하면 가스 밸브 다 잠궈 놓고 몇 달 동안 들어가지도 않는 방들을 유지하면서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개념이 유독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속칭 이제 부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집을 크게 살아요. 새로 짓기도 하고 그것을 매매해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네네네. 어떤 집들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평수, 집의 평수를 거주에 적합한 그런 어떤 단위가 아니라 부동산의 유동성, 그 단위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집을 선호한다는 표현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민 평수 34평. 33평. 이유는 내가 둘이 살든 셋이 살든 넷이 살든 다섯이 살든 올리 34평이어야만 했었던 이유는 그것이 대출도 잘 나오고 제일 빨리 팔리고. 맞아요. 네. 그 이유예요. 그 이유에 너무 나이를 먹어서 노후까지 됐을 때에 국한되어 있다, 사고 방식이. 우리가 도심에서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은 곳에서 살려고 했었던 것은 본인도 일을 하고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는 데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겠지만, 네네. 그것들이 다 끝난 무렵, 이게 이제 제가 그 노후를 은퇴하고 60세 정도에서부터 뭐 그 사망할 때까지를 다 하나의 그 단위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같은 시기가 아니다, 사실은. 좀 약간 맞습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슬렛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연구 논문이기도 하고 내용인데요. 네네네. 인생을 쿼터제로 4기로 나누는 겁니다. 쿼터제로. 네. 그래서 1기와 4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70세, 80세가 되면 행동이나 사고 방식들이 고집스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점점 내려가거든요. 예. 그 케어해 주는 예. 더 나이가 드시면 정말 갓난아기처럼 수발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2기와 4기는 그렇게 동일한 약 10년, 15년의 시간.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가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그 시간을 60까지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의 책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나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2기.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좀 벗어나서 나의 책임이 다 이루어졌을 때 네네. 어깨가 좀 가벼워진 네네. 상태에서의 3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로 비유하면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이제 불펜이 가동되는 시기죠. 굉장히 아주 적절한 예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의 내 인생이 힘들고 힘들었어도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불펜에 내가 얼마나 많은 투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뎁스를 갖고 있는 선수층, 얼마나 많은 작전을 갖고 있느냐, 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3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3기가 이제 중장년층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60부터 뭐 대략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한 75세, 뭐 80세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도 사회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때 그 큰 집에 예전에 살았던 그 집값이 어떻게 될까봐 연연하면서 그 고립되어 있지 마시고 조금 이걸 다운사이징으로 보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적절한 규모의 크기로 이동을 하신 다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여유분의 비용을 갖고 본인을 위한 투자나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딱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딱 떠오르는 게 60대 70대인데 이제 부부만 있다. 네. 과연 33평은 큰 건가요 그러면? 아 이것도 참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 드리는 부분인데. 아니 뭐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두 부부가 계신데 보통 33평이면 이제 뭐 방이 3개에서 4개가 이제 스탠다드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계속 붙어서 안방에서만 잠을 주무시고 뭐 거실에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상에서 컴퓨터나 내지는 뭐 책을 쓴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 일을 하시는 일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공간 구성을 했을 때 방이 하나 정도만 남는다 하면 적절한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정도 남으면. 네, 그러면 뭐 아이들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손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주말이나 가끔 놀러 왔을 때 뭐 보낼 수 있는 방의 여유 공간 정도가 있다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굳이 그것을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비 유지비가 그 평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시키는 게 좋다. 살림살이를 너무 많이 평생을 갖고 하다못해 출가한 자식들의 살림살이까지 안 버리고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죠. 네, 우리 애정이 많아서 맞아요. 정이 많은 민족이라 못 버리질 버리는 못해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은 몸으로 따지면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내 몸이지만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걸어나오고 네네. 몸을 좀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서 가족 그 방도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는 어떤 정말 실질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공간에 플러스 작은 공간 방 하나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이상은 조금 좀 덜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부부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방을 따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져요. 많죠. 예. 나이를 먹으면 일단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60대, 70대가 되면 옆에서의 그 뒤척임이나 뭐 흔히 코 고르는 소리, 그렇죠. 취침 시간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방을 분리해서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권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방이 2개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여건에 의해서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머릿속에서 몇 평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기에 나의 삶을 껴 맞추는 것이 아니다. 반대여야 한다라는 거. 내 삶에 맞추는 게 맞다. 네, 네. 그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년기에 어떤 지역에 거주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너무 만족한데 뭐 사실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이유로 뭐 그쪽을 떠나야 될 분도 있고 한동안 또 이런 거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막 복잡한 도심을 떠나가지고 뭐 귀농, 귀촌 뭐 이런 거 또 TV 같은 데 보면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노년기에 귀농
공공 기초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업이다 보니 뭐 중소기업 회장님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은퇴 바로 전쯤에 이제 양평이나 뭐 이런 쪽이죠. 양술이나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계획하신다고 해서 뭐 같이 땅도 보러 다니면서 네. 이제 설계하고 시공까지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3년을 준비하고 1년을 짓고 이전을 해서 사시는데 한 1년 반, 2년 만에 연락이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여쭤보게 된 거죠. 이유가 뭐냐? 예. 그랬더니 생각했던 거랑 달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령의 부모님을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예. 본인은 서울 집으로 가야겠어. 그런데 고령의 부모님은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그분들은 고령의 정말 부모님 더 싫어한다? 더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정져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심에서 사는 평생을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자식까지 키운 다음에 꿈꾸는 거는 여기를 벗어나서 그런 어떤 녹색의 그렇죠. 내 시야에는 전부 녹색이 녹색. 들어오고 파란 하늘과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런 어떤 조용한 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렇게 네. 평온한 삶을 꿈꾸지만 네. 현실은 완전히 많이 다른 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도움이나 아니면 넓은 정원을 누가 관리해 주시는 분이든 업체든 있으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의 이런 얘기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아까 집의 평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100평짜리에 일하는 사람 한 2명 놓고 청소 누가 다 해주는 그럼 좋죠. 그 얘기가 아닌 거니까. 그 정도가 아닌. 네,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 서울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뿐이 아니라 물론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면서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나 위집이나 아랫집에 좋은 관계로 막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문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전원주택을 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아주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렇게까지 아는 옛날의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모르게 그렇게 비밀 요새처럼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는 별장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부분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고 말 걸고 자꾸 말 걸고 간섭하고 그러면 나랑 저 사람은 고향도 다른 것 같고 학력도 다른 것 같고 직업도 다른데 자꾸 말을 붙이고 하면 그걸 처음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전원주택의 불편함들 일이 되게 많고 그런 어떤 불편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신다. 그래서 일단은 전원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으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부동산 가치예요. 안 팔립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이쁘게 잘 계획해서 내가 여기서 한 몇 년을 팔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전원주택이 팔리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 설계할 때부터 그런데 뭐 관여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누군가한테 파는데 그게 나랑 안 맞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라는 게 획일화돼 있다라고 해서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획일화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진짜 특징이 있군요. 요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뭐 한동안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네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버타운을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인생을 쿼터로 네. 4기 정도 됐을 때는 좀 이런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버타운을 고르는 게 좀 잘 고르는 걸까요? 이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네, 그 실버타운은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우리 아파트들처럼 분양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보증금을 내고 달달이 월 생활비를 내는 임대형이 약간 있습니다. 렌트. 네네. 근데 분양형보다 먼저 이 렌트 쪽을 보면 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 뭐 소도시 근처에 있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한 월 80만 원부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고시원 같은 개념이에요. 자고 먹고 식사까지 그 나오는 80만 원이라는 게 밥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굉장히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공간이 밥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밥의 수준이나 이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죠. 눈으로 확인을 했었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제 수도권을 말씀드리자면 좀 싼 데는 보증금 1억부터 시작하고 평균 3억에서 5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3억에서 5억이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요 사이 선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성수동 건대 입구 쪽에 있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억에 월 800에서 1000 사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800.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설계 참여도 잠깐 했었어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호텔과 주거와 요양병원의 어떤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섞어놓은 장점들을 많이 유지해 놓은 것이고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비용이 어마무시한 진짜 상황이죠. 그 80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야 이거는 뭐 웬만한 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래도 빈자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케어해주고 이런 어떤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맞습니다. 더 슬퍼지는 크다라는 거죠. 예, 더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와 진짜 저기 실버타운 정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약간 고시원 비슷한 것까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실버타운을 관련된 사기 같은 것도 되게 많다면서요. 이게 어떤 걸 주의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형 사기는 아파트 분양 사기랑 좀 비슷해요. 어차피 분양형이라는 게 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때 계획만 가지고 있을 그렇죠. 때 그냥 우리가 대형 아파트 단지도 대형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을 해도 뉴스에 가끔 사고 소식이 나잖아요. 네. 분양 사고. 그 건설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실버타운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소규모이니 그 분양 사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의 근거가 사실 쉽지 않죠.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형 같은 경우도 그래요. 퇴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해졌을 때 갑자기 뭐 뇌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이제 풍 내지는 뭐 치매 현상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한쪽 손을 못 쓴다거나 거동이 불편해져서 원래 휠체어를 안 타고 다니던 분이 갑자기 휠체어를 탄다거나 했을 때 네네.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 그 계약상이나 이런 그렇죠. 거 그런 옵션들을 꼼꼼히 체크를 봐야 하셔야 돼요. 되고 조금 실버타운도 자리를 잘 잡은 곳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 재단에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같이 몸이 불편해진 것들을 요양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네네. 거기서 실버타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예 요양원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곳이면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정식 허가된 실버타운인지를 확인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버타운은 그냥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실버타운이라는 말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거는 노인 복지에 관련된 특화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확인해야 되는군요. 네, 아무 공간이나 아무 빌라에다 실버타운이야. 우리 여기 밥 줘. 뭐 해. 아무 법적인 저기가 없어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정식 허가가 된 것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가님, 이 대표님이 이제 건축가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산업 디자인 우리 네. 요즘 굉장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쪽인데 이런 쪽에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돈 관련된 뭐 그 경제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자들의 집이 되게 또 궁금한데 29년 동안 수많은 어떤 그 공간을 설계하시면서 아마 부자들의 집도 설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자들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조금 뭐 돈이 있어서 좀 비싼 아파트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하이엔드의 부자들 같은 경우에 집에 좀 일반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잘 없는 요소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서요? 일단은 살림살이가 많지 않아요. 아 의외로? 네. 살림살이를 예전의 것들을 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큰 집에 사니까 살림살이도 엄청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특히 그분들 다 버린 건가요 그거를?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그때와 또 얼마 전에 저랑 비슷한 세대 뭐 이 세대 차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공간들이 다양한데 그 공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 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방이 있으면 우리 애방, 뭐 내 방, 안방 있고 네. 거실 있고 뭐 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방에 잘 맞는 목적성을 갖고 계획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버려지는 공간, 뭐 한 곳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물건이 막 쌓여 있어. 그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창고야. 이런 거를 못 봤어요.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그 넓은 데 안에서도 일단 죽은 공간 자체를 없앤다? 맞습니다. 유휴 공간이 없어요. 반대로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어떤 공간을 볼 때 비율과 그 조형미, 비율과 분할 그 밸런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백. 이게 처음엔 너무 큰 집이고 넓은 집이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하고서는 구경을 하죠. 와 이건 이러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들의 공통 분모가 모든 집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집이 넓어서 살림을 다 그도 남아서 이렇게 느꼈는가 했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것들이 잘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가구나 이런 것들이 일단 사실은 굉장히 고급 가구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남발되어 있지 않고 컬러 계획이나 컬러 코드나 디자인의 코드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정리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우리 건축가이신 대표님이 좀 조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 그분 집을 갔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 정말 다른 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냄새입니다. 후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람한테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뭐 뇌과학에서도 나온 얘기긴 한데 이 후각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해요.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근데 좋은 집에 냄새가 좋아요. 이게 막 이렇게 방향제, 향수의 냄새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냄새를 좋게 했을까요? 식물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식물들을 좋은 식물들을 좀 제법 키우시는 분들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식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가구나 살림살이가 오래되면 거기에 그 채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찌 됐건 부자의 집에선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집에 뭐 공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표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좀 안 쓰고 불필요한 짐이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치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예,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 뭐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싼 돈 쓰고도 반드시 후회하는 인테리어 옵션 3가지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많이 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지는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왜 이게 유행이 될까?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3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가 이제 무몰딩. 몰딩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요소의 명칭입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네네. 제품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천정이 있고 벽이 있고 바닥이 있습니다. 이 3개는 각각의 물성이 다르고 꺾여 있잖아요. 네. 이 다른 재료들이
맞닿았을 때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주는 소재예요. 몰딩은. 몰딩이. 예. 예를 들어 천정은 도배지든 천정이 페인트든 그리고 벽이 도배지든 벽이 페인트든 네네. 두 개의 물성은 다르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둘이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칼로 잘라갖고 붙여놓으면 삐딱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정리가 안 보기 돼 싫어서 하는 보이니까, 거잖아요. 그게 보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네. 있고 하지만 우리 집을 예를 들면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 편차에 의해서 이 두 가지의 재료가 변화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열에 의한 팽창 흡수가 달라요. 이게 공사를 해놓고 불을 떼면 크랙이라는 게 생기는 그 물성들이 그렇죠. 예.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계획들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없애는 무몰딩의 시공은 그만큼 그 디테일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몰딩을 하려면 엄청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돼야 이런 되는데. 것들을 다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몰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아파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서 엄청 돈 많이 들여갖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평생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 일인데 그걸 이제 유행이니까 요새 다 무몰딩을 하니까 무몰딩을 하자라고. 요새가 약간 좀 유행인가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제 고급 어떤 매장이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해내는 공간에서의 그런 몰딩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집에서의 문은 사용 빈도수가 제일 높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도 편차도 제일 심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크랙이 가든 어떤 하자율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려면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하시겠다고 하면야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라. 두 번째는 이 주방에 관련된 건데 뭐 아일랜드 테이블이 많이 나오죠. 예, 그것도 요즘.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는 약간 젊은 분들의 해당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정의 싱크대가 사실 그게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참 보기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건 옛날부터 좀 바꿨으면 하는 요소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선반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쁜 그릇들을 쫙 이렇게 진열을 오픈 해놓은. 선반. 네. 그래 그릇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문이 없고. 문이 없고 이쁜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고 연출이 근데 되는 그게 거죠. 별로라는 이야기시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주방은 이제 불을 씁니다. 불. 네. 그래서 뭐를 끓이고 요리를 하죠. 예, 예. 불 없이 하는 요리가 뭐 많지 않으니까. 예. 이것도 뭐 제 얘기에 반박을 한다고요. 전자레인지만 쓰신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 우리가 어찌됐건 불을 쓰니까 인덕션이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맑은 물만 끓이면 발생되는 것은 수증기. 수증기죠. 일반 우리가 찌개나 국을 끓이든 뭐를 끓일 때는 유증기, 기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예, 유분이 섞여서 유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날아가고 날아다녀. 그 선반에 다 끼는 거죠, 그 그릇들에. 그래서 이쁜 건 좋은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릇을 매일 닦아줘야 돼요. 매일 닦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음식을 하려고 꺼내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 설거지를 해서 놓는 먹고 설거지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곱하기 2가 되는 노동의 양이 2배가 된다. 계속 닦아줘야 되니까. 네, 이 유증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래 거예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부자분들이 사시는 그 인테리어는 이게 뭔가 수납이 좀 이렇게 어디가 수납인지 모르게 좀 숨겨져 있는 듯한 많이 느낌, 숨겨져 있고 약간 잘 그런 정리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추천하시지 않는 거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번째는 제일 사실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온돌 문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온돌로 온도가 올라가죠. 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맨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서양에서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근데 이 바닥에 대리석이나 고급 타일 그것도 이제 폴리싱 타일, 폴리싱이라는 걸 갈아낸 거예요. 매끈매끈하게. 그 폴리싱 타일 같은 거를 깔죠. 그건 주로 좀 비싼 집 비싸요. 비싸고 시공비도 비싸고 그러죠. 뭐 다 비쌉니다. 무거워서 배송비도 비싸고 뭐 엄청난데. 그렇죠. 근데 사진 찍어 놓으면 굉장히 이쁘고 그렇죠. 반짝반짝하게.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맨발로 생활을 하면 발에 다 우리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꿈치와 발바닥 뭐 심지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무릎까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맨발로 서서 뭐
가사일을 좀 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다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쿠션이 있고. 전혀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공을 원하셔서 하고 나면 나중에 그걸 아파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러그를 깔아요. 카페트나 그 위에다 다시 아프니까. 아니면 이 얇은 슬리퍼로는 그게 똑같아요, 맨발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슬리퍼. 그런 걸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후회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린다기보단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하고 싶다면 뭐야? 그거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죠. 지금 이제 인테리어라는 건 눈으로 보고 이쁜 것만 너무 신경을 쓰는데 사실 이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 기능적인 측면을 꼭 생각해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생을 4기로 봤을 때 한 3기 정도, 그러니까 70대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이제 뭐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4기 7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력도 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70세 이상 집에서 낙상 사고 같은 거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자의 70%가 집 안에서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 듣는 게 고관절이 넘어져 갖고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거동이 힘들다가 약해지고 뭐 이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노년에 거주해야 될 공간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데 어떤 인테리어적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인생의 그 후반기 70대 이후에. 고령의 부모님을 이제 모시거나 뭐 주말에 이렇게 가서 네네. 몸이 좀 불편해지시는 고령의 부모님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네. 이 정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 턱이라도 힘들고 그리고 턱. 예 그래서 이 그 고령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걸 왜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부터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다 그런 사고가 집에서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이를 먹고 나면 낙상 뭐 위에서 싱크대 위에 있는 거 못 꺼내다가 삐끗해서 넘어져서 부러지면 안 붙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젊었을 때 한 3개월 기부스하면 붙는 것이 노인이 되면 합병증이 유발되고 굉장히 일이 커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한데 히트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겨울에 많이 발생돼요. 겨울에 주로 화장실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네. 일어나서 화장실을 문을 열고 화장실 바닥 타일을 밟는 순간에 딱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운 느낌이. 네. 거기서 쇼크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뇌경색 뇌졸중이. 그 혈압의 보통 차이.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어떨 때 보면은 바닥도 좀 따뜻할 때도 있는데 거기도 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화장실 바닥에 배관을 넣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바로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수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방수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바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 하더라도 이게 장점은 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일단 곰팡이가 없어지니까요. 화장실에 있는 물기 같은 것이 그냥 바닥 난방을 할 때 같이 하게 그러네. 되면 화장실이 그냥 우리 호텔 들어갔을 때 항상 맞아요. 깨끗해서 그 마른 걸레질 호텔은 그렇게 난방이 들어간 건가요? 배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아닌 것 것도 같아요. 있고. 제가 갔을 때도 호텔은 매일 그 청소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 약간 보조적으로 좀 네네 필요한 손잡이나 이런 것들은 손잡이. 저도 좀 이따 다를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뭐 약간의 뭐 변비 기운이 있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뭘 할 때 역시나 다 뇌신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현관이죠. 신발을 신고 벗고 하고 또 유난히 현관에서의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많아집니다.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동작도 많아지고 물건을 갖고 나가는 동작도 많아지고 한 번은 어찌됐건 멈춰지는 공간인데 거기서 서서 허리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동작을 하다 보면 혈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관절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혈압의 문제로 뇌 손상이 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성품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벽에 이렇게 접어서 놨다가 펼쳐지면 걸터 앉아서 신발도 신고 의자. 네. 벽에 한쪽 벽에 붙여놓는 보조 의자.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화장실의 변기 옆이나 이쪽은 안전 손잡이. 그 안전 손잡이도 붙여놓으면 무슨 요양원 같고 요양병원 같고 그래서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쁘게 나온 게 되게 많아요.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어찌됐건 그게 크고 뭐 눈에 띌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건강할 때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고령이신 분들 집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사고가 나서 후회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 아까 얘기하셔서 궁금한데 그 우리나라는 약간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욕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습식이죠. 습식. 네. 근데 그 서양에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이게 건식이잖아요. 네. 그건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입니다. 어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게 길어질 수 있는데 네.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달라요. 화장실 개념 자체가 네, 화장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화장실이 욕실이잖아요. 화장실이 욕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부잣집은 그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씻기도 샤워도 하고 하니까 거기는 화장실은 건식이에요. 변기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은 따로 있잖아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고. 그래서 샤워기 밑에 그 트렌치 하수구가 있는 것이고 네. 화장실에는 하수구를 별도로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수 넓은 아파트는 입구 쪽에 이제 맞아요. 손님용 화장실을 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좀 본 것 같아요 영상에서. 네. 그래서 변기만 있는 거죠. 이제 세면대하고 변기만 있고 거기 샤워기가 없으면 굳이 놓지 않는 거죠.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조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해야 되는군요. 노년기에. 네, 노년기에 골드존이라는 말이 있던데 네, 네.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골드존? 역시 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이를 먹어서 움직임이 불편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도 그게 일차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사고가 이 혈압이 숙였다 올렸다 하는 어떤 힘을 주고 힘든 동작을 했을 때 그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저희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골드존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바닥에서 75cm가 우리 보통 테이블 높이예요. 책상 높이. 네. 거기서부터 한 120cm.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키로 따지면 한 어깨 정도 되는 거죠. 즉 어깨. 허리에서 뭐 어깨 정도 높이에 상반신 정도. 자주 쓰는 용품들을 그 높이에다 다 준비를 해라. 허리를 숙이거나 되도록이면 숙이지 않게. 네네 높이 뭘 밟고 올라가서 하는 것들은 가끔 자식들 왔을 때 시키든지. 그게 골드존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은 정리를 그렇게 미리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사 가실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딱 정해서 거기에다 놓으시는 게 좋다. 우리가 주방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부장, 싱크대 하부장이 깊거든요. 깊고 큰데 큰 그릇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요즘은 다 슬라이딩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전 싱크대 하부장은 그냥 문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허리 숙여갖고 저쪽에 막 그 냄비 큰 거 꺼내려고 하다가 또 허리 삐끗하시고 또 그거를 안 그러려고 애를 쓰다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슬라이딩으로 교체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쁘게 보이는 게 인테리어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후에서는 이 집의 기능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셔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노년기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뭐 식물 조명이라든지 뭐 마찰 계수 높은 타일이라든지 뭐 다운 드래프트 후드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노년기의 공간에만 좀 특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열거한 것처럼 있다고 하는데 요거 언뜻 들어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조금 그 노년기의 집 공간 설계에서 챙기면 좋을 요소들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식물과 조명 이런 거는 뭐 식물은 이제 식물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된다.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이것들이 의외로 공기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공기의 질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람의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 연구 논문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하는 건데, 특히 나이를 먹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든지 저녁까지 밖에서 먹고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집의 공기가 어떤지 몰라요. 애들도 아침에 학교 나가서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랑 비슷하게 들어오고 더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집의 공기 모르죠. 이게 나이를 들고 은퇴를 하고 있으면 일단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있다가 잠깐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한 두 번 하고 24시간 중에 뭐 나가서 외출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집의 공기를 굉장히 공기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환기가 잘 되는 어떤 창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눈에 안 보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잘 키우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드린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골드존이라고 하는 거, 네. 어깨 우리 부모님 나이에서 허리서부터 한 어깨 정도 높이 네. 그 정도에서 뭔가 움직임이 많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이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 물론 이건 노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그 생활 속의 발암 물질 이런 경각심이 많은데, 노년기에 특히 조금 피하면 좋을 소재 이런 거, 마감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 대분류로 해서 고급으로 한다 뭐 한다. 특히 이제 주방에는 우리가 이제 대리석, 인조 대리석 이 두 가지가 상판에 많이 들어갑니다. 걔네가 그 물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들도 안 썩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죠. 스테인레스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그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돌에 관련된 부분들은 라돈이라는 그 물질의 검출 여부, 함유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원래 시중에 나오는 인조대리석은 그것들에 대한 성적 시험서를 다 받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해요. 라돈이라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라돈은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밀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가구. 그냥 대표적인 걸로 우리 모든 가구는 MDF라는 소재로 만들어져요. MDF는 나무를 갈아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든 하나하나 두께별로 다 공장에서 생산해낸 하나의 어떤 소재예요. 나무로 된. 그것들을 거기에 치수별로 잘라서 우리가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합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아닙니다. 합판하고 MDF는 달라요. MDF는 다른 거다. MDF는 고밀도로 눌러서 성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합판은 나무를 켜서 붙인 거고. 붙인 거고. 네. 합판이 순수 목재에 가깝죠. 오히려. 네. MDF는 만들어낸 어떤 성형된 목재예요. 약간 그 저 톱밥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뭉친 것 같은. 네. MDF를 이제 톱으로 자르면 톱밥이 그냥 완전히 톱밥으로 만들어진 단면이 보이죠. 근데 그 두께를 갖고 모든 가구를 만들어요. 모든 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이 다양한 어떤 필름이나 무늬목 같은 것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구들은 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새로 가구 들여다 놓으면 특히 이제 조립 가구나 좀 싸구려 가구 이렇게 배달 받아갖고 뭐 만들어 놓으면 냄새 나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포름알데히드 냄새예요. 새 가구 냄새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E0, E1 이런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예방하는 그 등급 E0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E0나 E1의 등급을 받은 것들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젊었을 때는 집에서 그런 성분이 있어도 잘 체감이 안 돼요. 나가서 집에 있질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자식들도 어머님한테 뭘 환경에 대한 어떤 걸 선물하실 때 이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또 그런 게 또 없을수록 또 가격이 비쌀 거라는 생각이 또 지금 쫙 드는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년기에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 이 공간에 쓰이는 물건은 이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그런 걸 체크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대표님이시자 이 건축가이신데 교육공간 전문 디자이너시거든요. 뭐 제가 앞에도 살짝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 책도 이게 보면은 학교 공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책의 내용이 재밌는 게 여기 그 체드윅이나 또 드와이트 스쿨 같은 명문 사립학교를 또 협업을 하셨고 그 관련된 디자인에도 관여를 하셨는데 저 궁금한 게 공부가 잘 되는 환경 이런 게 따로 있는 당연히 있겠죠. 좀 가장 중요한 요소 건축가로서 봤을 때 학생들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평생 연구하고 해오던 일이다 보니 밤새서 얘기해야 될 만큼의 많은 그렇죠. 네,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기질이에요.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공기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그 안에서의 그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뇌가 뇌 기능을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공기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우리 예전의 세대에는 정신력으로 공부를 강요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든지 정신력이었죠. 뭐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군인 정신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당 4락 이런 것도 있었죠. 3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 3당 4락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4당 5락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정말 옛날에 우리가 많은 연구와 논문 이런 어떤 정보의 데이터가 없었을 때 가능했었던 얘기죠. 아이들의 의지력은 쉽게 비유하면 핸드폰의 배터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를 충전해서 아침에 등교를 했잖아요. 학교가 끝나는 뭐 2시, 3시 정도면 이미 70% 정도는 다 쓴 상태가 되겠죠. 의지력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충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연령이 어린 이 의지력은 뇌의 전두엽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점이 20대 중반이랍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뇌 전두엽이 되어 있지 않은 애한테 의지력을 요구를 해봐야 얘가 본인이 의지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지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공부나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집중력이 좀 생겨요.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교실이라도 바뀌든지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 학교에서 그나마 학원으로 가도 환경이 바뀌니까 바뀌면. 조금 낫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 지겹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간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공간에서는 공기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실 하나에 저희 옛날에는 저는 뭐 70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리잖아요. 그게 저는 다 그때 되면 졸린 거고 밥 먹어서 졸린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점심 먹고 나서 봄에는 너무 졸리죠. 식곤증이라고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이게 1000ppm만 넘어가도 굉장히 뇌의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책에 보니까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환기 시스템 설치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없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하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네.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이 공기질을 좋게 학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감재가 좋아야 되나요? 그러면? 마감재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뭐 몇 년 전부터 그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오고 미세먼지가 또 없었던 때는 뭐 좀 다른 그 공기 뭐 분석상에서 다른 요소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환기나 공기 질에 의해서 그 공조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공조 장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에서 뭐 어차피 학교의 공간은 개선돼서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지자체 그 교육연수원에서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집부터 말씀드리면 집도 그래요. 우리가 공기청정기 요즘에 두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하나 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1시간에 한 번 좀 많으면 아니면 2시간에는 한 10분 이상 문을 열어라. 공기질이 안 좋아도 그냥 문을 열어라. 공기질이 안 좋아도. 저는 차라리 그게 공부하는 데는 낫다. 그래요? 네. 이게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그래도 어찌됐건 특히 날이 선선할수록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옷을 두껍게 입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공간은 온도가 오히려. 절대 높으면 안 돼요. 오히려 공부 저 옷을 좀 몇 겹 더 입더라도 네네. 온도를 좀 낮춰야 된다. 발이 차가워야 됩니다. 발하고 머리가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도를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사실 좀 딴 얘기 같긴 한데 공기의 질과 관계없이 온도가 낮을 때가 오히려 좀 머리가 맑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뇌에서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뇌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특히나 그것이 아침 일찍이면 그럴 피로도 덜하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아이들이 학교고 학원이고 한 바퀴 다 돌고 들어와서 저녁에 그나마 집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아이들이 좀 집에서라도 리플레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낳으면 네. 아이들 한 명당 방 하나씩을 주면 부모가 정말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어. 엄청난 일을 한 네. 거지. 아들 방, 딸 방, 뭐 딸 둘이면 딸 둘 방. 난 뭐 너네들한테 해줄 거 다 했어. 근데 왜 공부 안 해? 왜 공부 못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적인 게 방 하나에서 우리는 아이들은 침대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책상도 있고 뭐 게임기도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공간 요소들을 넣어놨잖아요. 공부하면서 자꾸 게임기가 보이는구나. 그렇죠. 이게 학습을 하는 기능과 수면을 하는 거의 기능 필수 조건들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애고 어른이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 수면은 뭐겠어요? 굉장히 이완돼야 되거든요. 각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명도 좀 노란빛이 돌고 따뜻한 감성의 조명으로 물론 잘 때는 불을 끄고 자지만 네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수면의 조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는 느낌이고 조용하고 공부하는 방은 전혀 다르겠죠. 조명도 노란색이어서는 아닙니다. 그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완시켜요. 시각적으로도 피로도를 많이 주고. 그래서 백색이어야 해요. 옛날 형광등 불빛처럼. 그래서 LED 등도 백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공간은 뭐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낮게. 다소 선선, 시원 뭐 이런 정도. 자는 공간은 그래도 처음에 자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그거보다는 한 2도고 3도고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반된 조건을 하나에 몰아놓고 난 다 해줬어. 이게 거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시원치 않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방이 하나인데 그러면 침실하고 저 책상을 하나 놓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에서 시각적으로라도 분리를 해주자.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 방 가구도 그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도 많고 세트로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들의 제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이뻐요. 이쁘고 침대랑 막 다 한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침대와 책상이 너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책장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책장이 막 2단, 3단밖에 안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사선 끝에 마지막 끝에 구석 쪽으로 침대를 두시고 그다음에 그 침대 옆에를 가능한 높은 책장으로 둬라. 막아라. 야, 요거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내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해보고 부모님들하고 했을 때 일단 말로는 지금 약간 상상되는 게 우리가 맞게 상상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좀 책을 보시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공간을 어쨌든 분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도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책상에 이 어릴수록 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돼서 습관화가 됐을 때에 정말 그걸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 책장에 있는 책과 자기의 책상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왜 부자들의 집 살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책 많이 봐라 하면서 책을 막 전집이고 뭐 해갖고 책장에다 쫙 꽂아놓고 책 이렇게 사줬는데 하나도 안 봐 막 그러시죠. 네네네. 절대 안 봅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면 선택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책을 한 3권 이번 주에 요거 조금 보고 요거 조금 보고 요거 조금 보고 공부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번 주 내지는 오늘 할 것만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것도 책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 꽂듯이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아니라 표지를 전면으로 해서 2권 3권만 이게 이제 대형 서점에서 책을 팔기 위한 어떤 마케팅 방법처럼 베스트셀러 코너 가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고 조명 켜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가고 글로 손이 가고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연령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공룡 시리즈면 공룡 시리즈를 이렇게 2-3개 놓고 그 옆에 뭐 공룡 인형과 같은 거 세팅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100권을 깔아놔 보세요. 아, 이게 질려버리는 거지. 그것도 제목만 보이는 걸 하면 뭐 4살 5살부터 영어도 시키고 책도 많이 보게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디테일이나 디자인들을 가정으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책을 이렇게 꼽아 놓는 게 아니라 정면이 보이도록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이야기군요. 또 책에 보니까 북유럽의 교육 환경 요게 조금 약간 특이했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좀 높은 그 북유럽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의 어떤 공간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굉장히 궁금한데 요걸 또 조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북유럽의 교육 환경 그 상위권을 차지하는 북유럽 학교들의 건축적인 공통점은 뭔가요? 또 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은 건 같이 저희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유럽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뭐 공부나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항상 북유럽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걔네들은 머리가 좋은가? 왜 그런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유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걔네들이 자원이 많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땅이. 그리고 겨울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북유럽에 지금 이 공부 잘하는 나라 뭐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뭐 요 정도 덴마크 요 정도의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데 항상 학업 성취도가 제일 걔네들이 1, 2, 3, 4등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쪽도 우리나라와 뭐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것처럼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굉장히 그 다툼이 많았던 전쟁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그 가장 셌던 나라는 이제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인데요. 독일이죠, 뭐.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패배를 하고 충격을 받아서 이 우리 모든 국민들을 약간 전체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거기 그 당시의 교육은 군사 교육과 비슷한 그리고 일반 교육들을 일반 우리 교양처럼 전 국민을 다 이렇게 인재로 만들겠다라고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학교처럼 일직선 복도의 일방향 교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수십 명이 듣는 똑같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사교육 비슷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이 문제점을 깨닫고 종합학교 시스템을 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일본, 미국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1959년인가요? 뭐 그 인공위성을 먼저 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선택한 인재 양성은 우월한 교육. 그러니까 우수반과 열등반을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미국식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유럽은 1960년대 후반에 그것을 공평한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10명이서 하는데 한 명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문제를 틀렸거나 이해를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바로 옆에 교실 가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서 선생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지만 그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반 법들 중에 교육에 대한 법이 상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그 학교의 건축물이 우리나라와 뭐가 다르냐?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앞서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생긴 상태로 거의 100% 지어졌습니다. 2200개의 학교가 1969년에 표준 설계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제일 많은 인구가 태어났고 경제 성장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빨리빨리 학교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지은 거예요. 모든 도면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된 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2200개 정도 되는 학교가 다 똑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한참 지냈는데도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약간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은 유럽 쪽은 아까 얘기했던 종합학교 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학교를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요. 그 마을 주민센터에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모여서 학생과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학교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초빙하고 그래서 여기서 안건이 만들어져서 지자체에다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그것이 승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가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고 조금 그것도 그래도 뭐 다릅니다. 다행히 그렇게 바뀌었네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어차피 지금 출산율의 저하 또 지방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교가 예전에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졌던 학교들이 폐교를 많이 하고 서울의 마포에 있는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제로인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런 마포인데요? 학교가 네, 마포인데도. 그래서 그 학교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유지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구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특히 지방에 소멸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외부에서 유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탈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간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복합화해서 그곳이 여러 공간에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보니까 이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을 화장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얘기는 뭐 우리 대표님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선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화장실에 있을 때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화장실의 공간의 어떤 혁신이 있는 공간이 화장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그 책에서 언급했을 때 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보다는 이제 학교 안에서의 화장실을 아마 먼저 학교 안에서 화장실. 사례가 됐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10분이지만 쉬는 시간이라고는 그 10분 쉬는 시간밖에 없고 네. 나머지 다 수업 시간이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휴게 공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 휴게 공간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책상에서 쉬고. 이게 근무하는 직장을 보면 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건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 직장의 위치가 좀 다양하지만 어찌됐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근처를 산책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네요. 네, 학교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10분씩 그 중에 몇 번밖에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인체공학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기능적인 배설, 세면 뭐 이런 거에 의한 부분들 외에 그 10분의 시간 동안에 다소 리플레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환풍기를 달아서 냄새를 없애고 이게 아니라 교실보다 훨씬 좋은 어떤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 좋은 조명. 교실은 그냥 형광등 달려있고 밝은색 조명밖에 없지만 그 10분만이라도 좀 아늑한 잠깐이라도 뭔가 좀 그렇죠. 색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그렇죠. 수 있게. 그리고 밝고 깨끗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리플레시를 하면서 결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길면 한 2, 30분이라도 되면 거기에 뭐 앉아서 뭣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만 화장실을 꼭 배설의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에 10분 동안 머물더라도 뭔가 다른 어떤 리플레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줘야 된다. 뭐 대표님 이야기를 계속 쭉 듣다 보니까 공간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또 우리 노년기에 우리 또 공간에서 집에서 막 오래 머무르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교육 공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교육 공간, 학교 공간. 근데 뭐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뭐 우리 대표님 혹시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 그 공간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유행에 따르지 마시고 본인을 잘 판단하고 본인의 가족들의 구성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요즘에는 정보와 자료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잘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 후면은 이제 뭐 채널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채널에 대략 뭐 이 채널 명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네, 제 이름이 김지호인데 네. 김지호의 공간 문해력입니다. 공간 문해력.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공간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고 공간을 어떻게 이미지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스토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서 들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김지호의 공간 문해력 좀 길긴 한데 공간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또 뭐 인테리어를 살면서 하실 일이 있거나 또 그리고 노년에 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실 계획이 있거나 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지호 건축가님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